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걸 외우려고 이렇게 하시보다는 그냥 라디오 방송이다 생각하고 한번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저장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도 안 치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 그리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볼 거고,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자의 선택, 경쟁, 그리고 성장 학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계시죠? 장점이 뭔가요? 신속, 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뭔가요? 단점이 없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용하시다 보면 왠지 모른 불편함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늘 즐겨 찾았던 시장을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게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보완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보고요. 시장 경제는 사람들의 물질 생활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가격을 통해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그것이 적절한 가격들을 이루게 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당근 아닐까 싶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다 보면 공급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걸 갖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에 팔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걸 철회했다가 다시 가격을 올려서 제출내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시장에서 자발적 교환을 통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교환은 시장의 자원 배분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시장의 첫 번째 기능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제학에서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수요 공급의 메커니즘을 스위스의 국부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독립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욕심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지는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부분이죠. 스미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사회 전체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런 방향을 이끄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고 가장 알맞은 재화의 양과 종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노력의 결과이고, 그렇게 형성된 가격이 시장 참여자들과 고루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극대화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스미스는 국부를 둔가시킬 수 있는 업종별 투자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가장 먼저 들었고, 다음으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순으로 정하면서 이 투자 순위가 인간 본성에 맞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자연의 질서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인간들이 자기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스미스는 국분을 통해 절대 왕정의 경제 정책이었던 중상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중상주의가 유행했던 당시 국가의 부는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은 양의 총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절대군주는 금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국내 상공업자들과 무역 상인 등을 통해 수입 규제나 차별 관세 같은 걸 보호무역으로 바꾸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뭐
힘 아닌 힘으로 눌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똑같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회기가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만큼 힘든 상황, 뭐 작은 나라들 같은 힘든 상황들이겠죠. 독점적 무역에서 설립 허가하고 식민지 개척 등과 같은 부분에서 부를 늘려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런 중상주의 정책은 상공업자의 와 상인들의 이익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부의 원천으로 국민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생필품 등이 생산물이지 국가가 보유한 금은 종량으로 국부가 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더 힘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공업자와 무역 상인들은 보호하기보다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국부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고요. 실제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동인조 회사는 영국 정부를 대신해서 인도를 통치하고 면화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영국 정부와 국민들에겐 전혀 이익을 돌리지 않았다는 부분,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역시 독점 무역 상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었지만 정작 영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 지출만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비판이 그러니까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에 자꾸 개입해서 일부 상공업자와 무역 상인들에게만 특혜를 주지 말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시장에서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부가 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방임사상으로 이어졌고, 현대에 와서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를 불러온 신자유주의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의 중요한 원리로 자유방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죠. 요게 이제 복지국가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갈등도 빚기도 하고 합니다. 자본과 기업의 자본저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노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확대되는 것이 부의정대라고 강조했고, 즉 진정한 국가의 부는 국민의 부가 증가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해 특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을 정부가 보장하는 일.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 이렇게 경쟁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장 룰을 가진 경기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유방임은 정부의 보조나 관세, 독점으로부터 자유롭고 단지 국가가 절도나 공격으로부터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의 규제만 받으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경제 환경을 의미한다 라고 계속 주장했죠. 시장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부의 축적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고 사람들은 시장이 무한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또 이를 끝없이 소비함으로써 완전한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욕망이 가져오는 결과는 항상 주기적인 경제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죠. 시장에서 무조건 자유방임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유방임의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기업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강제력을 통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법과 규제 및 규칙을 만들어서 제공해야만 가능하고, 때문에 국가의 경제 개입을 불가피하며 국가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사고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역공을 받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부분이 그런 게 아닐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관세 25%, 이게 완전히 날강도가 따로 없죠. 50%라고 했다가 25%로 했다가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15%까지 내렸다가 자유무역을 했던 FTA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FTA 자유무역을 통해서 관세를 그만큼 나눴던 국제 질서라는 게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힘이 세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전 세계 연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미국이 차지하는 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유방임을 통해 시장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경제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작동하면 시장은 인간에게 조화로운 세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졌죠. 그러나 자유방임 사상은 절대주의에 맞서 자유로운 경쟁을 조화를 이루고자 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유국대화를 통해 성장한 자본이 독점 자본으로서 변하면서 점차 후퇴해가고 있는, 지금은 뭐 더 후퇴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약속도 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시대적 그것도 있겠죠. 뭐 지금 뭐 신냉전, 뭐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 중국, 뭐 그리고 북한이 동맹으로 하는 한 축이 이제 신냉전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지금 이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비 경쟁, 유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개별 나라의 무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 개별적인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럽연합이 가졌던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연대의 힘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독점을 반대하기 위한 자유방임은 국가의 독점 정책으로 그 자리를 뭐 잃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가는 물질 생활의 환경을 구성하는 제도를 자본주의라고 하죠.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작동 기제인 시장을 중요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명제로 시장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 최적의 배분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있고 시장의 자연 낭비를 없는 효율적 기능을 한다는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껏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없이도 가능했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공간으로만 설명해왔고, 독점, 인플레이션, 국제무역, 통화 등과 같은 시장 적동의 내재적 원리만 가르쳐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계로서 지금에 나타나고 있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란 쉽지 않고, 주류 정의학조차도 그러니까 시장 체제 전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의 장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황홀한 빛에 눈이 부신 탓에 시장의 결점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밤만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반문하는 쪽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반면 시장 체제를 비판하는 입장도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으로 시장의 정확한 기능이나 장점에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소통, 대화 이런 것들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의 신비화도 부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도움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 지금의 시장은 신격화를 통해 종교적 규칙까지 올라감으로써 사회규범과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그것을 이제 신격화하고 있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단순한 물품을 거래하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활동과 구성 주체와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의 체제로 구성된다는 것은 시장이 확장가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들 간에 서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장 이전의 경제 생활 방식으로는 가족 단위로 자급자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사회가 자급자족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신발도 만들어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먹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같이 핵가족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생필수품을 조달하고 가족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통제하기 위한 규범은 가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진두지휘하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육아와 가사, 농사활동을 조정하는 일은 모두 가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조달하거나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는 불특정 다수의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제공하고 가족을 위한 물품 위의 잉여 물품을 교환하면서 점차 시장이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이루는 가계는 자급자족 기능을 벗어나 소비활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육아, 식사, 가정관리 기능이 이루어지는 시장 수요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결정 역시 항상 합리적 선택을 통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가격이 조사받고 추락하는 가격 변동이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있어 왔고 이로 인해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개입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계속 있어 왔으며 개입 반대 주장에서는 시장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유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대변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시장 체제는 국가의 개입과 통제라는 외부적 규제를 받기도 하지만 시장 스스로 내부적 규제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시장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일종의 규칙성이 존재했고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그들을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사기업 중심의 시장 체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 기업 구조와 복잡한 법규, 주식, 채권과 같은 추상적인 소유 지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 협상 등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장 체계는 원시적인 물물 교환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체계는 100년 전 시장 체계와 다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시장 체계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면 이것이 점점 마트로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주문만 하면 집으로 언제나도 달려오는 배달되는 이렇게 저녁에 신청해서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 있다는 거죠. 근대적 시장의 출현은 연구자나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럽의 주요 도시에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15세기 무렵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행 조건인 시장 경제를 끌어안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상업 자본주의의 위력은 계속 커져가기만 합니다. 국가적 국제적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면서 시장 경제를 조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한 게 월마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은 조금 많이 쇠퇴해가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을 전 세계에 띄우고 특히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에서
어느 지역에 뭐 그러니까 농산물이 뭐 풍작이다, 흉작이다를 파악하면서 물품을 매점 매석을 통해서 국가 간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이런 부분을 있는 거죠. 뭐 월마트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의 대부분이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술혁명과 최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신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장경제와 기초적인 경제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자본주의를 결합시킨 사상적 매개체는 고전파 경제학의 사상적 바탕인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를 통해 시장에서 개인의 활동과 선택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3대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근간으로 시장체계로 배편되었고, 노동력 증가와 상품 생산의 증가, 이를 통해 자본 축적의 확대, 지주의 토지 임대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이윤목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하지만 이윤목의 회복과 그에 따른 이윤율 감소폭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다른 구성요소인 실현된 부가가치, 투하자본 비율 하락에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충분한 이익을 회복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투하자본의 하락의 원인은 과잉 설비와 과잉 생산에 있었고, 즉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항상 문제였던 거죠. 개선을 통해 이윤율을 높였지만, 다른 한편 시장을 축소시킴으로써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락하는 이윤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를 무역 자유화, 시장 개방을 위한 지구적 자본주의 세계화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보호무역 뭐 여기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자기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먼저 주장했던 팀이기도 하죠. 사람들 간의 물품의 자유로운 교환 행위로 시작된 최초의 시장은 단순한 의미에서 장소로서의 시장이고, 인류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능은 단순한 물품 교환의 장소가 아니라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하여 공급과 수요를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연결망으로서의 위치가 이런 것들을 더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결망으로서의 조직체제로서의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망으로서의 시장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수많은 활동들로 구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원두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 전문점을 찾는데, 커피점에서 산 커피는 여러 사람들과 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커피 원산지에서 농민들이 커피 나무를 재배하며 열매를 수확하면, 중간 도매상 운반업자들을 통해 자동차와 철도를 이용해 항구로 운반하고 선적할 커피를 생두를 나라별로 분류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된 생두는 다시 커피업자에 의해 원두로 볶고 커피로 팔려가는 일련의 사슬, 더 복잡한 사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체제가 사람들은 사회적 규율과 법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능력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 구조를 이루어가며 자원을 나누지만, 실제 자원 배분의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자연 환경의 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중국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조선업에서 강국이 되었던 이유, 그 나라에서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노동 지배학정보다는 수익성 구조가 좋은
뭐 환경적인 문제가 적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능력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 구조를 이루어가며 자원을 나누지만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루는 자원 배분의 역기능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요구들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 잠재적인 폭력성을 갖게 됩니다. 시장은 분명히 성공했으며 시장 체계에 대한 공격을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장계를 도입한 나라 중에서 시장체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중심의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와 시장 결합 정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고 기술 발전으로 숙련된 노동 인력은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제한된 일자리로 고급 노동 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를 향상하면서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면서 살게 만들지만 정작 국가 제공의 보편적 복지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일꺼지는 시장의 실패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